안녕하세요. 미주시론 대학의 미준입니다. 8월 19일 미준의 미국 증시 인사이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미국 주식 투자의 정석을 지키고 있는 미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오래간만에요. 시청자분들이 남겨주신 댓글에 대한 답을 드리면서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알고 계실 텐데요. 최근에는 미준 채널에 쇼츠 영상이 자주 올라오고 있습니다. 저를 도와주시는 미준 파트너님이요. 일주일에 한 5편 정도를 제작해서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리고 있거든요. 쇼츠를 이렇게 올리다 보면 제 입장에서 좋은 점은요. 미준 채널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가끔씩 이제 쇼츠를 통해서 미준 채널에 진입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올려드린 쇼츠 영상, 며칠 전에 올려드린 쇼츠 영상의 제목을 보시면 수익률 10배건은 이때 타세요. 이런 쇼츠가 있었거든요. 이 영상의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너무나 먼 미래를 보면서 꿈과 희망만 가지고 있는 적자 기업에 투자하는 걸 굉장히 선호하십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경우에는요, 성공 확률이 굉장히 낮잖아요. 그래서 조금은 우리가 이제 투자를 진행할 때 물론 이제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리스크를 감소시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뭐 아니면 도가 돼서는 안 되죠. 우리는 지금 노름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런 적자 기업보다는요, 현금 흐름도 탄탄하고 또 흑자를 보이는 기업, 그리고 어닝이 계속해서 상승하는 기업, 성장률이 가속화되고 수익성이 좋아지고 이런 기업을 찾아서 투자하는 게 10배거랑 멀어지는 게 아니다. 그때 투자해도 늦지 않는다. 그래서 실적이 탄탄해진 다음에도 10배거의 기회는 얼마든지 남아있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쇼츠를 보내드렸습니다. 근데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반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이제 미준의 모멘텀 투자 전략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요, 주식 투자에서 돈 버는 방법은 아무도 모르는 주식 아니면 사람들이 잘 신뢰를 하지 않는 그런 종목에 투자를 해서, 그러니까 적자 기업이죠. 대부분 수익이 제대로 나지 않지만 굉장히 멋진 성장 스토리를 가진 이런 종목을 발굴해서 그 종목을 조기에 투자를 시작하면 나중에 커다란 부를 이룰 수 있다. 이런 이론을 가지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몇몇 댓글을 좀 읽어드리죠. 주도주를 어떻게 찾는데요? 그리고 반도체 잘 나가서 샀는데 물렸다니까요? 그리고 과거를 이론 삼아서 말하는 건 누구나 하죠. 말은 쉽지. 보시는 것처럼 냉소적인 그런 반응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여기 보시면요. 반도체 잘 나가서 샀는데 물렸다니까요?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이제 고점에 물렸다는 얘기를 자주 하는데 고점에 물리는 이유가 뭐냐면요. 주가가 2배, 3배 이렇게 올라갈 때는 그 주식을 멀리 합니다. 확신이 없는 거죠. 100%, 200%나 올라가는데 지금 사면 어떻게 이렇게 지금 포기를 합니다. 그러다 나중에 이 주식이요. 500%, 600%, 심지어는 10배 오른 다음에 그리고 나서 매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가장 최근의 예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죠. 이 주식들이 한 2배 정도 올랐을 때 샀으면 참 좋았는데 그러지 못하고 5배, 6배, 10배 이렇게 오른 다음에 시장의 모든 사람들이 그 주식만 보고 있을 때 그때 가서 뛰어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쇼츠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전달해드린 메시지는 뭐냐면요. 조기에 발견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10배 이상 올라간 다음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요. 한 100%, 200% 주가가 2~3배 올라간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유를 확인해야겠죠. 이 주식은 왜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는가? 성장 스토리가 어떤가? 마진이 향상되고 있는가? 성장률이 증가되고 있는가? 어닝 컨센서스는 매일매일 우상향되고 있는가? 이러한 것을 확인하고요. 그리고 나서 확신을 가지고 투자 자금을 좀 불리면 좋겠다. 이런 메시지로 이해가 가능합니다. 만약에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아직까지 제가 강조하고 있는 모멘텀 투자에 대한 확신이 없으신 분들은요. 제가 예전에 올려드린 영상들을 클릭하시고요. 그 아래 보시면 설명란이 있습니다. 이 설명란을 보시면 미준 멤버십 월 회원 가입 링크도 있고요. 또 미국 주식 투자의 정석 온라인 강의가 있습니다.
이 강의는 제가 스스로 이렇게 자화자찬을 좀 할 정도로 굉장히 강의가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모멘텀 투자에 대한 확신이 없으신 분들, 아니면 모멘텀 투자 그냥 이름만 들어봤지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다, 한번 배워보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요, 미국 주식 투자의 정석 온라인 강의를 한번 살펴보시면요, 정말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미국 주식 시장의 연평균 수익률이 한 10% 조금 넘어가잖아요. 근데 이 시장의 수익률을 2배 이상 초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지금 거의 매년마다 초과 달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결이 뭔지 여기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다, 이렇게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8월 19일 준비된 미준의 미국 증시 인사이트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은 미준 멤버분들 중에 한 분께서요, 중요한 질문을 남겨주셔서 이 질문에 대한 답변도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댓글은요, 이상민님께서 하루 전에 남겨주신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미준님.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쭙니다. 혹시 한번 이거에 관련해서 팬딩에서나 방송 중 한 번 정도 다루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즘에 광통신, 루멘텀 코히런트, AAOI가 엄청 달리고 있는데, 시킹알파에서 보면 루멘텀은 퀀트 수익성 점수가 떨어지고 있고, AAOI는 EPS 전망치나 수익성 퀀트 점수 등 최근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실적은 역대급에 지금 모멘텀도 엄청 좋은 것 같은데, 시킹알파에서 퀀트 점수가 낮아지고 EPS 전망치가 떨어지는 모습에 이 두 종목 어떻게 분석을 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직접 한번 시킹알파로 들어가서 보여드리죠. 일단 루멘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루멘텀은 지금 수익성이 좀 떨어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실제로 여기 들어가서 팩터 그레이드를 보시면요, 루멘텀은 지금 다른 팩터는 굉장히 좋은 점수를 받고 있습니다. 밸류에이션도 A-, 성장률은 A+, 모멘텀 A+, 그리고 어닝의 전망치 수정도 B를 보이고 있잖아요. 물론 이제 3개월 전, 6개월 전에는 A-였기 때문에 한 단계 떨어지긴 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이따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고요. 자, 어쨌든 중요한 것은 굉장히 좀 낮은 점수가 하나 등장했잖아요. 수익성이 얼마나 악화됐는지 직접 봐야겠죠. 자, 프로피터빌리티 가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위쪽을 보시면 그로스 프로핏 마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총이익 마진이잖아요. 그래서 매출, 그리고 매출을 만드는데 꼭 필요한 제반 비용이 있는데요. 이거를 직접 비용이라 그러죠. 코스트 오브 세일. 이거를 빼고 나서 남아있는 수익을 총 수익이라 그러고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증가했는지 증가하지 않았는지를 봐야 되는 거죠. 자, 44.58%는 마진을 보이고 있는데요. 5년 평균은 38.5입니다. 자, 그 얘기는 뭐냐면 평균적인 수익성에 비해서 최근에 1년 동안 수익성이 굉장히 좋아진 거죠. 향상된 거잖아요. 한 15.7% 정도 수익성이 좋아졌다, 이렇게 분석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문제가 없죠. 그 아래쪽을 보시면요, EBIT 마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영업이익하고 비슷한 건데요. 이것도 18.6%로 나쁘지 않죠. 그리고 5년 평균은 마이너스였습니다. 따라서 과거에는 마이너스를 보였던 이 종목이 최근에 1년 동안은 수익성이 너무나 좋아졌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 거죠. 에비타 마진도 마찬가지입니다. 5년 평균은 13.2%, 지금 현재 1년 동안 27.16이니까요. 2배 이상 좋아진 거죠. 그래서 수익성에 문제가 없어 보이잖아요. 근데 왜 D-로 떨어졌는가? 자, 여기 보시면요, 넷인컴 마진이 지금 마이너스 230%입니다. 과거 5년 평균은 마이너스 4.6이잖아요. 뭔가 이상한 일이 생긴 거죠. 지금 그로스 프로핏 마진도 그렇고 에비타도 그렇고 다 좋은데 갑자기 순이익 마진만 이렇게 떨어졌잖아요. 자, 이런 경우에는 일회성 비용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래서 순이익이 갑자기 이렇게 급감했을 때는요, 밑에 내려가서 영업 현금 흐름을 봐야 됩니다. 한번 가보죠. 자, 밑에 보시면 캐시 프롬 오퍼레이션 있잖아요. 자, 이게 뭐냐면 영업현금 흐름입니다. 자, 그리고 영업현금 흐름이 5년 평균은 289인데요. 여기 보시면 452.4밀리언을 지난 1년 동안 만들어냈죠.
그래서 지금 영업현금 흐름 보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직접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따라서 루멘텀의 수익성이 악화되는 것은 일시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건 뭐죠? 그거는 어닝으로 들어가서 지금 어닝 컨센서스가 계속해서 향상되고 있는지 아니면 기대감이 꺾이고 있는지 이걸 봐야 되겠죠. 어닝주 리비전으로 가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난 3개월 동안 루멘텀이라는 기업에 대한 어닝 컨센서스는요. 총 20번이 수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20번 중에 단 한 번도 하향 조정은 없었고요. 20번 모두 상향 조정됐죠. 따라서 아까 댓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닝에 대한 전망이 안 좋아지고 있다.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심지어는 매출도 17번 수정이 됐는데 단 한 번도 하향 조정은 되지 않았고요. 17번 모두 상향 조정된 것을 직접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자, 밑에 내려가서 보겠습니다. 2027년 6월에 끝나는 회계연도는 이제 한 1년도 남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별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2018년이죠. 자, 여기 보시면 성장률이 52.67%를 보일 것으로 전망이 나와 있는데요. 이게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여기 보시면 6개월 동안은 전망이 93%나 올라갔죠. 그래서 원래는 이게 93%면 사실 한 16, 17 이 정도 수준이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배로 올라간 거죠. 그리고 3개월 동안도 무려 17.39% 올라갔고요. 지난 1개월 동안, 그러니까 지난 30일 동안 EPS의 전망치가 무려 14.6%가 추가적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2029년 회계연도에 대한 전망도 1.71%가 올라간 상황이고요. 자, 이렇게 어닝 전망치가 계속 올라간다면 적어도 우리가 어떻게 기대를 해볼 수 있냐면요. 2029년 6월 달에 마감되는, 그러니까 앞으로 한 2년도 남지 않았죠. 이 회계연도에 적어도 45달러 정도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올라가는 거죠. 왜냐하면 이 수치들은 지금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나중에 한 달 이후에, 두 달 이후에 이 수치를 보면 이게 한 40까지 올라갈 수도 있고 45도 50을 넘었었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까지 기대하지 않고 그냥 45달러만 해도 다행이다.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보죠. 자, 그러면 주가는 실적 곱하기 멀티플이죠. 근데 실적이 45달러잖아요. 곱하기 멀티플을 적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기업은 성장률이 150%, 52%, 39% 정도 계속해서 어닝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요. 한 40배 정도를 줘도 PEG가 1.0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루멘텀이라는 종목의 멀티플은요. 40배 정도가 적당합니다. 근데 우리가 40배 그러면 굉장히 좀 욕심을 내는 거죠. 그래서 욕심을 좀 버리자. 이런 의미에서 30배만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실적 곱하기 멀티플을 30배를 주죠. 자, 그러면 앞으로 한 1년 이내에 1350달러까지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가 가능한데요. 지금 현재 루멘텀의 주가는 873입니다. 따라서 루멘텀이라는 종목은 만약에 향후에 이 전망치가 뭐 감소하지만 않는다면 지금 이 수치대로 계속해서 실적이 나온다면 1000달러 이상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가치가 있는 좋은 실적을 갖춘 기업이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루멘텀이 지금 미준 탑픽에 속해져 있는 거고요. 그러면 코히런트는 미준 탑픽이었는데 지금은 탈락된 상황이잖아요. 코히런트도 한번 보죠. 코히런트의 어닝 전망을 보면요. 지난 3개월 동안 19번이 수정이 됐는데 18번은 우상향 그리고 한 번만 하향 조정됐습니다. 매출 같은 경우는 16번 모두 상향 조정됐고요. 자, 굉장히 좋죠.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서 어닝 전망을 보면요. 2028년, 2029년 계속해서 6개월, 3개월, 1개월 트렌드가 플러스입니다. 따라서 최근 한 달 동안도 이 수치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최근 1개월 동안도 11%나 이 수치가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향후에 이게 더 올라갈 가능성도 굉장히 높고요. 아니면 적어도 18달러 정도는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가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곱하기 30배 똑같이 해볼까요? 성장률은 66%, 49%, 32%입니다. 그래서 루멘텀보다는 조금 낮은 성장률이긴 하지만 30% 성장률 이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멀티플도 30배는 충분히 가능하다.
자, 그렇게 되면요. 잘못했네요. 18 곱하기 30 하면요. 540이 나옵니다. 따라서 이 주식도 540달러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지 않을까. 향후에 어닝 전망이 감소하지 않고 최소한 유지 혹은 조금만 더 향상된다면 500달러를 넘어갈 가능성이 엿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좋은 주식을 왜 저는 미준 탑픽에 넣지 않았는가? 지금은 왜 포트폴리오에 들어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이거는 기술적 분석에 따라서 모멘텀을 반영한 겁니다. 자, 루멘텀 같은 경우는 지금 하락 채널을 벗어나서 우상향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주가는 873인데요. 그리고 이제 시간의 거래에서 더 떨어지긴 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50일 이평선 그리고 20일 이평선, 200일 이평선보다 위에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주식의 모멘텀은 아직까지는 강력하다. 그리고 RSI 지수도 53을 넘어서잖아요. 그래서 50 이상에 있으면 모멘텀이 지금 가속화되고 있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볼 수가 있겠죠. 코히런트도 한번 봐야겠죠. 코히런트는 약간 다릅니다. 지금 현재 주가가 306 그리고 시간의 거래에서 299까지 떨어졌는데요. 50일 이평선은 334, 20일 이평선은 306. 따라서 50일, 100일, 20일보다 주가가 아래에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봤던 루멘텀보다는 모멘텀이 약화돼 있다. 그리고 RSI 지수도 47입니다. 그래서 물론 47도 50보다 약간 낮은 거니까 뭐 완전히 모멘텀이 죽었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50 이하는요, 50 이상보다는 힘이 좀 약한 상태다라는 것은 확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모멘텀까지 봤을 때는 루멘텀이 코히런트보다는 나은 선택이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주가 상승률이 굉장히 높았던 AAOI는 왜 탈락했을까? 이 주식은요, 어닝 탭을 눌러서 어닝 리비전으로 가면요, 최근에 6번이 수정이 됐는데 2번만 올라갔고요. 4번은 오히려 어닝 컨센서스가 떨어졌습니다. 매출도 마찬가지죠. 자, 그렇다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죠. 자, 여기도 보시면요, 6개월 트렌드는 마이너스 24%, 그리고 이제 내년에 대한 전망은 67% 올라가긴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좋지가 않죠. 3개월 트렌드는 마이너스, 1개월 트렌드도 마이너스입니다. 따라서 지금 같은 광통신인데 루멘텀이나 코히런트의 어닝 전망은 계속 올라가는 반면 AAOI는 오히려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다. 자, 이러한 점 때문에 지금 현재 미존의 모멘텀 포트폴리오에는요, AAOI는 담고 있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메인 기사로 넘어갑니다. 오늘도 제가 직접 작성한 미주은의 한마디를 읽어드릴 텐데요. 오늘 주제는 국채 금리입니다. 최근에 이제 여러 미디어에서 아마 공포스러운 기사, 공포스러운 컨텐츠가 많이 나오고 있을 텐데요. 그 주제는 아마 미국 국채 금리가 지나치게 올라갔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들릴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에서는요, 실제로 지금 미국 국채 금리가 굉장히 높거든요. 19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그렇다면 폭락장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가 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해 볼까 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매크로가 무서워요. 유가, 금리 너무나 많이 올라가서 무서워요. 이런 분들이 참 많이 계시죠. 어제 미국 30년물 국채 금리가요, 장중에 무려 5.337%까지 치솟았습니다. 보통 이제 30년물 국채 금리가 5.0을 넘으면 굉장히 높은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5.0뿐만 아니라 지금 5.3을 넘어섰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그러면서 2007년 이후에 약 19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고요. 자, 여러분들 2007년 그러면 기억나는 숫자가 하나 더 있죠. 2008년이잖아요. 2008년이 뭐죠? 리만 브라더즈가 쓰러졌습니다. 글로벌 경제 위기가 2008년인데 2007년 이후에 최고 수준이니까 굉장히 느낌이 싸하죠. 그죠? 자, 그리고 10년물 국채금리 역시 4.7%를 넘어섰습니다. 보통 10년물도 4.5를 넘으면 위험할 수 있다, 굉장히 높다,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따라서 이것도 4.5를 훌쩍 넘어서 4.7을 돌파하면서 최근에 19개월 내에 고점을 넘나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굉장히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죠. 지난주에 굉장히 중요한 경제 지표가 많이 발표됐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소매 판매 리포트였습니다. 리테일 세일즈 리포트죠. 자, 그런데 예상 밖으로요, 0.6%가 감소했죠.
자, 그리고 생산자 물가지수 PPI도 둔화됐고요. 가장 중요했던 근원 CPI 역시도 전월 대비 플러스 0.2%에 그치면서 전년 대비는 플러스 2.5%, 6월 달에 2.6이기 때문에 오히려 낮아졌습니다. 그 얘기는요, 지금 경기가 식는다는 신호가 여기저기에서 잡히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통산적으로 경제가 둔화되고요.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높아지면 장기 금리는 내려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은 반대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최근에 연준이 금리를 올릴 것이다, 이런 생각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경제 지표가 지금 가리키는 게 경기가 좀 둔화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연준에서 금리를 올리지는 못할 것이다, 이런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그러면 원래는 장기 금리도 내려가잖아요. 근데 내려가지 않고 오히려 치솟고 있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요, 왜 이렇게 미국의 장기 국채 금리가 올라가고 있을까? 여기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두 번째는, 자, 그러면 이렇게 장기 국채 금리가 치솟고 있는데 과연 미국 주식에 계속 투자해도 될런지, 여기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질문은 뭐였죠? 지금 미국의 장기 국채 금리가 왜 이렇게 올라가는가? 여기에 대한 답을 먼저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거를요, 두 가지의 요인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일시적인 요인, 그리고 두 번째는 더 중요한 구조적인 요인입니다. 자, 일단 일시적 요인을 보시면요, 유가 그리고 인플레이션이죠. 미국과 이란 간의 지정학적 긴장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이게 쉽게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이것 때문에 결과적으로 브렌트유가 다시 배럴당 $90를 넘어섰습니다. 유가 상승은요, 물가를 다시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채 투자자들은 좀 더 높은 금리를 요구할 수밖에 없죠. 자, 이게 가장 커다란 일시적인 요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직접적인 요인이죠. 자, 그런데 저는요, 중간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죠. 따라서 정치적인 요인을 감안할 때 결국은 일시적인 요인은 완화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유가가 떨어진다고 해도 이것만으로 장기 금리 상승을 설명해서는 안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요, 더 구조적인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구조적인 요인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가 가능한데요. 첫 번째는 미국 국채 공급입니다. 미국의 재무부는요, 지난주에만 총 1250억 달러 규모의 국채를 새로 발행했습니다. 국채를 많이 발행하면 어떤 일이 생기죠?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서 공급이 계속해서 늘어나잖아요. 공급이 늘어나면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죠. 수요는 그대로인데, 아니면 수요도 둔화되고 있는데 공급이 엄청나게 늘어나면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국채 가격이 떨어지면요, 국채 수익률은 올라갑니다. 자, 그 얘기를 지금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의회 예산처라는 데가 있습니다. 자, 거기에 따르면 미국의 2026년 회계년도 재정 적자를요, 1.9조 달러로 보고 있는데요. 그 얘기는 뭐냐면 GDP의 5.8%가 지금 재정 적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커다란 금액이죠. 그리고 1.9조 달러는요, 앞으로 2036년이 되면 3.1조 달러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이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의 재정 적자는요, 계속해서 불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미국의 GDP 대비 보유하고 있는 연방 부채는요, 지금 101% 수준입니다. GDP보다 부채가 더 많아졌죠. 자, 그러면 계속해서 적자가 늘어나면 어떻게 해야 되죠? 돈을 꿔야 되잖아요. 자, 그 얘기는요, 결국 앞으로 계속해서 적자도 늘어나고 이미 부채도 많기 때문에 부채에 대한 이자도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자가 점점 더 늘겠죠. 왜죠? 왜냐하면 적자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부채도 계속해서 늘어나면서 부채 때문에 내는 이자 비용도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자, 따라서 미국 정부는요, 앞으로도 계속 많은 돈을 빌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만으로도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인데요. 그게 다가 아닙니다. 지금 돈을 빌리라는 주체가 미국 정부뿐만이 아니거든요. 자, 이건 또 무슨 얘기인지 봐야겠죠. 자, 진짜로 쉽게 꺾이지 않을 요인이 하나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보기에는 당분간 미국의 국채금리가 뚝 떨어질 가능성은 없습니다. 물론 이제 전쟁이 종식되고 유가가 떨어지면 잠시 하락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구조적인 요인이 있기 때문에 당분간 국채금리는 높은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바로 폭증하고 있는 AI 인프라 투자죠.
자, 이 AI 인프라 투자가요, 이제는 매크로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다라고 판단됩니다. 자, 일단 올해 미국의 투자 등급 회사채 발행액은요, 무려 1조 5천억 달러고요. 그렇게 되면 작년 대비 무려 36%나 급등하고 있습니다. 올해가 아직 끝나지도 않았잖아요. 지금은 8월 중순인데 그런데 이미 작년 대비 36%나 올라간 거죠. 그리고 2020년 기록 경신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마존, 알파벳은요, 최근에 투자 전망을 상향 조정했고요. 엔비디아는 월가와 함께 AI를 위한 추가 5천억 달러 조달을 추진 중입니다. 이건 이제 너무나 중요한 뉴스이기 때문에 제가 조만간 방송에서도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자, 그리고 메타 역시 사상 최대 규모인 250억 달러의 회사채를 발행했다. 자, 따라서 메가테크 기업은 하이퍼스케일러잖아요. 이들이 데이터 센터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는 현금 흐름도 모자르고 뭐 유상증자도 했었고 부채도 계속 썼었는데 부채가 가면 갈수록 늘어나는 겁니다. 보시면 아마존 같은 경우는 920억 달러, 알파벳은 770억 달러, 메타가 250억, 오라클도 250억. 가면 갈수록 엄청난 자금을 지금 부채로 감당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결과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요, 회사채 발행이 급등하고 있는 현상이 올해 국채 수익률 10년물 국채 금리를 0.3%포인트 밀어 올렸다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아까 10년물 국채 금리가 지금 4.7인가요? 거기까지 올라갔잖아요. 근데 4.7 중에 원래는 한 4.4 정도에 머물렀어야 되는데 4.4가 4.7까지 간 것은 이렇게 회사채가 많이 발행됐기 때문이다. 자, 이게 무슨 얘기죠? 회사채가 많이 발행되면요, 경쟁자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국채를 살까 아니면 회사채를 살까 이렇게 고민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죠? 지금 회사채를 발행하는 주체가 대단한 기업들이잖아요. 뭐 구글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이렇게 망할 가능성이 굉장히 적은 우량 기업들이 회사채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에 비해서 특히 많이 위험하다 이런 느낌이 들지 않잖아요. 자, 그런데 알파벳의 경우에는요, 최근에 30년물 회사채를 약 6.4%에 발행했습니다. 자, 그래서 알파벳에 투자하면 지금 연 이율이 6.4%입니다. 근데 국채에 투자하면 5%가 조금 넘잖아요. 따라서 경쟁자가 등장했고 이 경쟁자들이 세계 최고의 기업이고 굉장히 높은 회사채 금리를 반영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 때문에 국채 금리도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노무라 추산에 따르면요, 대형 빅테크만의 차입이 이미 2,200억 달러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정도의 규모냐면요, 재무부 순 발행액의 약 25%다. 그래서 미국 정부가 발행하고 있는 채권의 한 25%를 이미 빅테크가 올해 발행을 이미 한 겁니다. 지금 8월밖에 안 됐는데 이미 그 정도를 발행한 거죠. 그렇게 되면요, 2025년에 5배 수준, 그리고 2026년에 2배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 짐작이 가죠. 얼마나 많은 부채를, 지금 회사채를 빅테크가 발행하고 있는가, 여기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빅테크가 채권을 많이 발행하는 거, 회사채를 많이 발행하는 게 뭐가 문제인가,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려보죠. 자, 이거는요, 자본에 대한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금리가 뭐냐면 결국 돈의 가격입니다. 자, 돈의 가격이 뭐죠? 보통 모든 가격은요,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서 결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수요와 공급에서 수요가 계속해서 올라가면 원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원하는 기업이 많아지면 가격은 어떻게 되죠?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근데 금리는 돈의 가격이니까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자본에 대한 수요가 너무나 많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돈의 가격인 금리가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돈에 대한 수요가 폭발하는 국면에서는요, 돈의 가격, 즉 금리, 이자율이 쉽게 하락하기는 매우 어렵다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지금 상황은요, 레버리지, 즉 부채를 동반한 AI 투자 사이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소비나 유동성이 주도하는 국면과는 달리 부채로 조달한 대규모의 실물 투자가 나타나게 되면요, 4가지의 시장에 동시적으로 수요 충격을 가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수요가 너무나 많이 올라가면서 4가지의 시장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처음은 뭐죠? 기업의 이익입니다. 한 기업의 카펙스는, 즉 메가테크 기업들이 사용하는 카펙스는요, 다른 기업들의 매출이잖아요.
따라서 빅테크가 GPU, 서버, 전력, 냉각에 수천억 달러를 쓰면요. 그 돈은 고스란히 공급업체, 우리가 AI 인프라 수혜주라고 부르는 기업들이죠. 이 기업들의 실적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따라서 기업의 이익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갈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주가입니다. 이렇게 기업의 이익이 올라가게 되면 결국 AI 인프라 수혜주들을 위주로 주가가 급등할 수밖에 없겠죠. 여기까지는 우리가 직접 확인을 한 거고요. 자, 그런데 문제는요. 금리도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상황의 핵심이 바로 이거죠. 대규모의 카펙스는요. 자체 현금 흐름만으로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회사채 발행으로 메우게 됩니다. 즉 돈에 대한 수요가 폭증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자금 수요가 늘어나면 돈의 가격인 금리도 따라서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 원리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자재라든지 전력의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카펙스는 실물입니다. 데이터 센터, 공장, 인프라를 지으려면요. 구리, 철강, 전력 같은 원자재가 실제로 소모가 되잖아요. 따라서 투자가 과열로 접어들수록 이 물리적인 병목이 심해질 수밖에 없고요. 결과적으로 중간재, 원자재, 전력 가격을 자극한다. 따라서 지금은요. 카펙스 투자, 그것도 레버리지를 쓰면서 투자가 자금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기업의 이익, 주가, 금리, 원자재, 전력이 한꺼번에 올라갈 수 있는 이러한 기틀이 마련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갑니다. 이렇게 금리가 너무나 높은 상황인데요. 과연 우리 투자자들은 테크주, 성장주에 투자하는 것이 합리적인가? 여기에 대한 질문을 할 수밖에 없겠죠. 자, 상식적으로 얘기하면요. 금리가 올라가면 주식, 특히 우리가 애정하는 테크주라든지 성장주에는 좋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요. 기업의 가치를 계산할 때 미래 현금 흐름을 할인하는 할인율이 높아지기 때문이죠.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성장주나 테크주에 투자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기업들의 성장률이 높기 때문이잖아요. 성장률이 높은 게 왜 중요하냐면요. 앞으로 다가오는 2년 이후에, 3년 이후에, 4년 이후에 내가 투자하고 있는 테크주가, 내가 투자하고 있는 테크 기업이요. 결국 엄청난 성장을 거듭하면서 많은 현금, 많은 이익을 만들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투자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지금 현재 금리가 굉장히 높다면요. 현재 현금에 대한 가치는 올라가죠. 지금 현금이 금리가 높기 때문에 이자를 많이 받을 수 있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미래 현금의 가치는 오히려 떨어지죠. 지금 현재 현금의 가치가 올라간다는 것은 미래 현금의 가치는요. 오히려 그 금리만큼 디스카운트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주가는요. 단순히 금리만으로 결정되지 않죠. 따라서 주가는 실적 곱하기 멀티플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물론 금리가 상승하면 멀티플에는 하락 압력이 생기는 것은 제가 설명을 드렸죠. 하지만 동시에 기업 이익이 빠르게 성장하면요.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그 얘기는 뭐냐면 금리가 높다고 해서 무조건 주식을 팔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다는 거죠. 자, 이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제가 미국 증시의 과거 데이터를 직접 확인해 봤습니다. 자,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데이터는요. 뉴욕 대학교에서 일하고 있는 다모다란 교수님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가치 투자의 학장이라고 부르는 사람이죠. 자, 어쨌든 다모다란 교수가 연구를 한 결과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1961년부터 2025년에 S&P 500 실적의 성장률 그리고 장기 금리 그리고 S&P 500의 총 투자 수익률을 교차해서 살펴본 결과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두 가지의 조건을 사용했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4% 이상인 경우, 그리고 두 번째는 S&P 500의 EPS가 전년 대비 10% 이상 성장하는 경우. 자, 이렇게 두 가지 조건이 모두 맞아떨어지는 경우가 총 21번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961년부터 2025년까지 매년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중에 두 가지 조건, 즉 금리가 10년물 국채 금리가 4% 이상 형성되는 금리가 높았던 시절. 근데 금리가 높았을 뿐만 아니라 S&P 500의 어닝 실적이 전년 대비 10% 이상 성장한 거, 두 가지의 조건을 다 만족하는 경우는 21번, 21년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가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자, 일단 조건 충족 연도의 평균 총 수익률을 보시면요. S&P 500의 수익률이 11.5%입니다. 채권 금리가 4% 넘으면 굉장히 높은데 높다고 해서 평균 수익률이 떨어지는 게 아니었죠. 그리고 중간값도 15.6이니까요. 오히려 S&P 500의 평균 수익률보다 더 높죠. 플러스 수익률의 확률도
86%나 됩니다. 따라서 주가가 올라갈 확률이 86%니까 미국 증시의 역사적 통계 평균보다 더 높은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고요. 다음 해 평균 수익률도 10.8%입니다. 그러니까 올해만 좋은 게 아니라 내년에도 두 자릿수 이상의 수익률을 기록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플러스 수익률 확률도 75%니까 평균은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따라서 지금처럼 10년물 국채금리가 높고 그다음에 S&P 500의 EPS 성장률이 높을 때는요.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까지도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 이러한 역사적인 사실이 증명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한 가지의 통계가 더 있는데요. 이번에는 1971년 이후의 데이터를 분석한 S&P 다우존스 인덱스가 있습니다. 여기에 분석 내용도 비슷한데요. S&P 500의 투자 총 수익은 금리 상승 국면에서 평균 약 20% 상승했고요. 9번 중에 8번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두 차례는 무려 40% 가까이 상승했고요. 자, 이건 뭐냐면 금리가 조금씩 올라가는 국면에서도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은 이 두 가지의 조건이었잖아요. 국채금리가 절대값이 4% 이상 된다면, 그런데 S&P 500의 어닝 실적이 좋아지고 있다면, 10% 이상 성장한다면 그때는 주가도 좋다는 것을 확인했고요. 이번에는 조금 다르죠. 절대값이 아니라 금리가 상승하는 국면에서, 그러니까 금리가 조금씩 올라가는 국면에서도 지금 평균적으로 20%나 S&P 500이 주가가 상승한 거고요. 9번 중에 8번이니까 오르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았죠. 그리고 2번은 40%나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최악의 금리 상승기에도 손실은 4% 미만이었고요. 그리고 가장 좋았던 섹터는 기술주, 에너지, 산업재고요. 레버리지가 큰 부동산이 가장 부진했다라고 역사적 통계는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 하나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죠. 그게 뭐죠? 채권금리가 4% 이상으로 높이 올라간다고 해서 주식시장이 반드시 하락하는 것은 아니다. 자, 물론 이거는 이제 4% 이상을 가지고 연구를 했기 때문에 만약에 10년 국채금리가 뭐 4.7, 4.8을 계속 유지한다. 그러면 조금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채권금리가 높다고 해서 주식을 팔아야 된다. 이런 결론은 도출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그 얘기는 뭐냐면요. 기업 이익이 충분히 빨리 성장하면 금리 상승으로 발생하는 PER 하락을요. EPS 증가가 상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주가는 실적 곱하기 멀티플인데 멀티플은 좀 떨어지겠죠. 국채금리가 높다는 것은 멀티플은 오히려 하락하는 요인이 됩니다. 하지만 만약에 실적이 그거보다 더 빨리 올라간다면 주가는 그래도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미국 기업 실적은요, 여전히 상당히 강력하다. 어느 정도로 실적이 좋은지 이 표에서 정리가 되고 있는데요. 8월 7일 업데이트된 팩트셋의 데이터입니다. 따라서 업데이트된 지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2026년 2분기에 S&P 500의 전년 대비 이익 증가율은요, 무려 50.4%입니다. 자, 여기 있죠. S&P 500의 이익이 작년 대비 50% 이상 올라갔습니다. 굉장한 거죠. 자, 그리고 이쪽을 보시면 S&P 500보다 더 많이 올라간 섹터가 있잖아요. 에너지는 작년에 대비 EPS가 147%나 올라갔고요.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는 이제 구글하고 메타가 있는 섹터죠. 여기는 무려 117%나 올라갔습니다. 이미 소비재도 91.6% 상승했고요. 마지막으로 테크놀로지, 기술주가 70.4%나 작년 대비 이익이 올라갔다. 따라서 주가는 실적 곱하기 멀티플이니까요. 멀티플만 유지되면 작년 대비 주가는 70% 이상 올라가는 게 기술주의 현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굉장한 수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단순히 금리가 높으니까 기술주를 팔아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요. 역사적 통계로 해석해도 맞지 않는 결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제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데이터는 이렇습니다. 높은 실질 금리랑 EPS 성장률 하락, 혹은 EPS 컨센서스 하향, 이런 안 좋은 조합이 나타나게 되면, 그러니까 실질 금리가 높은데 거기에다가 실적까지 하락 조정되면 그때는 굉장히 위험하죠. 이 세 가지 중에 2개 이상이 동시에 나타나기 시작할 때가 진짜 위험한 시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는 금리가 왜 오르는가가 중요하다라는 의견을 좀 전달해 드릴 텐데요. 이거는 골드만삭스에서 수석 전략가로 일하고 있는 데이빗 코스틴의 의견입니다. 자,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주식이 금리 상승에 취약한지 여부는 금리가 오르는 이유에 달려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리가 오른다고 무조건 부정적인 게 아니라 금리가 왜 오르는지를 봐야 된다는 거죠.
자, 만약에 경제 성장 기대가 크게 개선되면서 채권 금리가 오를 때는 주식은 통상 함께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순수하게 재정 우려만으로 금리가 오르면요, 주식은 떨어질 수 있다. 자, 그리고 실제로 최근에 수년간 주가에는 성장에 대한 시장의 가격 반영이 기간 프리미엄보다 약 3배 정도 더 중요하게 작용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요, 멀티플보다 어닝 실적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주가를 결정하는 건 결국 실적하고 멀티플인데 멀티플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결국은 실적이다. 실적이 멀티플을 이길 수 있다. 3배 정도 더 중요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상황은 어떨까요? 객관적으로 평가했을 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금리 상승은요, 성장과 재정 요인이 혼재되고 있다. 자, 왜냐하면 미국 정부의 적자가 굉장히 커지고 있잖아요. 이것도 굉장히 커다란 문제긴 합니다. 하지만 이거 하나만으로 금리가 올라가는 건 아니죠. 지금은 더 중요한 구조적인 이유가 있는데 그건 바로 AI 카펙스 자본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국면에서 주가를 방어하고 끌어가는 힘은 결국 기업의 실적이다라고 결론을 내볼 수가 있겠죠. 자, 따라서 저의 개인적인 판단으로는요, 고금리 그 자체가 아니라 고금리를 상쇄할 만큼 실적이 성장하는가, 이게 관건이 될 것 같고요. AI 밸류 체인의 실적 모멘텀이 살아있는 한 미국 성장주 투자를 이어가는 것은요, 굉장히 합리적인 선택이다. 이렇게 마무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과거 지금과 비슷한 시기가 좀 있는데 그때는 어떻게 끝났는지 이걸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상황이 뭐죠? 지금과 비슷한 시기를 찾기 위해서는 지금 상황을 진단을 해야 되는데 아까 설명을 드렸죠.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면요, 레버리지, 즉 부채를 동반해서 투자 사이클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는 뭐가 동시에 나타난다고 말씀드렸죠? 일단 기업의 이익이 증가하고요, 주가도 올라갈 수 있고 장기 금리가 올라가고요, 마지막으로 원자재, 전력 가격이 상승한다. 이 네 가지가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난 시대가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상당히 여러 번 그런 시기가 있었죠. 대표적으로 1998년, 1999년이 있었고요, 2005년부터 2006, 2007년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2016년, 2017년이 있었고요, 2020년, 2021년 이때가 비슷한 현상이 발생한 비슷한 시기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런데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는지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시죠. 1998년, 1999년 다음에 닷컴 버블이 붕괴됐습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여기 보시면 2005년, 2006년이 있는데요, 2007년까지 이어지다가 2008년에 주가가 무려 36.6%가 폭락했잖아요. 따라서 글로벌 경제 위기 바로 직전이었죠.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2016년, 2017년에도 비슷한 사이클이 있는데요, 그때도 2018년에 4.2% 정도 마이너스를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0년, 2021년 그리고 나서 2022년에 베어마켓이 왔죠. 여러분들 이 부분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자, 따라서 지금처럼 여기 보시면 기업의 이익이 증가하고 주가가 상승하고 장기 금리가 상승하고 원자재 전력 가격이 상승하고 이 모든 것은 부채를 이용해서 투자 사이클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고요. 그런 상황에서는 결국 그 결론이 굉장히 좋지가 않았죠. 마지막에 주가가 폭락하면서 마무리가 됐잖아요. 자, 따라서 이 데이터를 분석해 보면 한 가지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지금 같은 환경은 강세장을 즉시 끝내는 환경은 아닙니다. 아니죠. 몇 년 동안 지속돼 왔잖아요. 자, 그런데 오히려 주가 상승률이 가팔라지는 강세장의 중후반부에 자주 나타났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2000년에 닷컴 버블이 꺼지기 2년 전에 이제 나타난 현상이죠. 1998, 1999 그리고 글로벌 경제 위기가 나타난 2008년을 앞두고 3년간 진행이 된 투자 사이클, 그리고 여기도 2018년에 주가가 떨어지기 전에 2년간의 투자 사이클, 마지막으로 2022년 베어마켓을 앞두고 2년간의 투자 사이클이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따라서 지금도 우리가 과거를 보고 지금을 좀 유추해 볼 수가 있잖아요. 자, 지금처럼 기업들이 미래 수요에 대한 확신을 갖고 투자를 확대하고요, 결론적으로 자본 수요가 증가하고 원자재, 중간재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요, 주가 상승률은 더 가팔레질 수 있다. 이때가 강세장의 중후반부의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나쁜 현상이 아니죠. 자,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투자 증가율이 실제 최종 수요 증가율을 넘어가기 시작하고요, 공급이 수요를 따라잡고 투자 수익률이 자본 비용을 따라가지 못하게 되면요, 그때부터는 갑자기 과잉 투자 사이클이 시작이 되죠.
그리고 실제로 닷컴 버블과 금융 위기 전 투자 사이클, 그리고 2021년, 2022년에 우리는 이러한 현상을 직접 경험해 왔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저는요, 지금 현재 강세장이 끝났다라고 판단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번 강세장이요, 초기 단계가 아니라 점차 중후반부로 이동하고 있을 가능성은 높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밑에 내려가서 미준의 마지막 한마디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요, 금리가 높은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자, 문제는요, 그 금리를 압도할 만한 실적 성장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가,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지금의 고금리는요, 상당 부분 AI 인프라 투자라는 구조적 자본 수요에서 비롯됐고요. 따라서 그 AI가 주도주의 실적을 폭발적으로 밀어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다만 강세장의 초기보다 지금은 훨씬 더 선별적으로 투자를 진행해야겠죠. 자, 따라서 저는요, AI 카펙스 사이클이 붕괴하기 전까지는 미국 성장주 투자를 이어가되 빅테크보다는요, AI 카펙스 수혜주에 무게를 싣고 포트폴리오를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모멘텀을 기반해서 액티브하게 종목을 선정하는 전략을 유지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자, 물론 금리가 높다는 것은요, 성장주 투자에는 매우 불리한 조건이죠. 그리고 우리가 경계해야 할 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앞으로 5가지 정도를 집중적으로 계속 체크할 필요가 있는데요. 첫 번째,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메타, 우리가 흔히 하이퍼스케일러라고 부르는 이 기업들의 카펙스 가이던스가 하향되기 시작하는가. 지금은 계속 올리고 있잖아요. 이게 결국 하향 조정될 텐데 그때는 굉장히 위험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AI 인프라 공급 기업들의 EPS 컨센서스가 하향 전환되고 있는가. 이때도 꼭지가 다가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세 번째, HBM, 광통신, 전력, 냉각 등 핵심 병목의 공급 부족이 해소되고요.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하면 그때가 꼭지일 가능성이 있죠. 자, 네 번째, 실질 금리는 계속 상승하는데 기업 이익 증가율은 둔화되는가. 기업의 이익이 지금 끌고 가고 있는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주가는 실적 곱하기 멀티플인데 멀티플에는 좋은 환경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이유는 기업의 이익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이잖아요. 따라서 기업 이익이 만약에 흔들린다, 그렇게 되면 그때가 꼭지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자, 마지막으로 AI 투자 기업들의 회사채 스프레드가 확대되고 자금 조달 비용이 급격히 상승하는가, 이 부분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저는 이 중에 여러 가지가 동시에 나타나는 시점이 AI 카펙스 사이클의 진짜 꼭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나둘씩 이런 신호가 나오면 현금 비중을 늘려나가야 된다, 이런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미준 방송에서는 미국의 장기 채권 금리가 급등하고 있는데 이 현상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디까지나 전문가는 아니죠. 그래서 이번에는요, 오늘의 미국 주식 영상을 통해서 전문가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영상을 통해 여러분들께 공유해 볼까 합니다. 이번 영상에는요, 에드 야덴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투자자가 나오고요. 에드 야디니는 과연 금리가 발작 수준인데 이렇게 높은 채권 금리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 이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8월 19일 미주온의 미국 증시 인사이트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방송도 여러분들 투자 활동에 좀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저한테 너무나 소중한 여러분들의 좋아요, 그리고 좋은 댓글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저는 또 다음 방송에서 여러분들 투자 활동에 도움될 수 있는 참신한 컨텐츠 만들어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독일의 장기 채권 수익률이 15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30년 만기 독일 채권 수익률이 3.75% 선을 넘어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확인 중인 연방채 수익률은 3.7779%입니다. 한편 미국에서는 30년 만기 미국채 수익률이 거의 20년 만에 최고 수준에 근접해 있습니다. 오늘 아침 상황을 보면 현재 5.33%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그리고 시장에 대해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누기 위해 야데니 리서치의 에드 야데니 회장을 모셨습니다. 그분은 우리 모두가 이후로 아주 자주 사용해온 채권 파수꾼이라는 용어를 직접 만든
분이기도 합니다. 에드, 채권 파수꾼들은 지금 어디에 있으며 당신은 우려하고 계신가요? 글쎄요, 채권 파수꾼들이 일본에서 매우 활발하게 움직인 것은 분명합니다. 일본 국채 수익률이 급격히 상승했습니다. 영국도 마찬가지이며 두 국가 모두 GDP 대비 부채가 매우 많습니다. 그 말이 나온 김에 말씀드리면 미국도 그렇습니다. 미국의 GDP 대비 부채 비율은 매우 높지만 일본이나 영국만큼 높지는 않습니다. 저는 우려하고 있습니다. 저는 10년 만기 채권 수익률이 정상 수준으로 돌아왔다고 생각해 왔고 정상이라 함은 4에서 5% 사이입니다. 그 수치는 금융위기 이전에 우리가 유지했던 범위였습니다. 그래서 채권 수익률이 현재 수준에 있었던 때로 돌아가려면 얼마나 먼 과거로 가야 하는지 보면 기본적으로 대금융위기와 대바이러스 위기 사이의 기간보다 훨씬 더 정상적이었다고 생각되는 시기로 가고 있는 셈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수익률이 제 예상 범위를 넘어설 수도 있다는 명확한 우려의 근거가 있습니다. 넘어서지는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2023년에 우리가 보았듯이 5% 수준에서는 매수자가 충분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의 많은 섹터들이 채권이 새로운 정상 수준, 즉 과거의 더 낮은 수준으로 돌아가기를 기다려왔습니다. 저희는 방금 홈디포에 대해 이야기했는데요. 사람들은 예전처럼 주택담보대출, HELOC를 끌어쓰지 않고 있습니다. 하이퍼스케일러들과 그 외 부문에서 쌓이고 있는 모든 부채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모든 활동은 4에서 5% 수준, 그리고 확실히 그보다 더 높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제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채권 시장이 드디어 원래 작동해야 하는 방식대로 작동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본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있습니다. 연준이 연방기금 금리를 0으로 낮추고 채권 수익률을 0에 가깝게 유지하면서 채권 시장을 사실상 조작하고 있었을 때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종의 시장 주도형 금리로의 회귀입니다. 물론 이는 연준이 상황을 통제하고 있었을 때보다 채권 파수꾼들이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기가 훨씬 더 자유로워졌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분명히 부채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연준이 인플레이션에 대해 충분히 경계하지 않고 있을지 모른다고 우려합니다. 유가에 대해서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호르무즈 해협은 여전히 안전한 통로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려사항들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결국 경제가 잘 돌아가지 않았다면 채권 수익률이 이 자리에 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를 경제의 견고함에 대한 신뢰의 표시로 봅니다. 제가 하려던 말이 그 긴 우려 목록을 열거하셨음에도 주식시장의 미래에 대해서는 상당히 낙관적이시라는 점이었습니다. 네, 제 말은 그것 중 많은 부분이 기업 실적과 관련이 있다는 뜻입니다. 경제는 매우 견고했고 이는 제가 FOMO, 즉 소외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구분하기 위해 FMO, 즉 엄청난 실적 모멘텀이라고 부르는 현상으로 이어졌습니다. FOMO는 1999년 버블 당시에 우리가 겪었던 것과 같은 현상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런 상황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죠. 거기에 대해 조금 더 깊이 파고들어 봅시다. 왜냐하면 이에 대해 두 가지 진영이 있고 두 부류의 사람들이 이것이 우리가 보았던 엄청난 과열 양상 및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과 매우 유사하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아주 오랫동안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랫동안 당신은 이것이 일종의 호황장이라고 확신해 오셨습니다. 네, 글쎄요. 지금까지는 당신이 맞았습니다. 네, 저는 1920년대와의 유사성을 염두에 두고 이것을 광란의 2020년대라고 불러왔습니다. 반대론자들은 돌아와서 글쎄요, 그때 끝이 별로 좋지 않았잖아요 라고 말합니다. 앤드루는 그 전체 경험에 대해 훌륭한 책을 썼죠. 하지만 우리는 경제에 대해 수차례 스트레스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관세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관세는 광란의 1920년대 말 재앙의 원인 중 하나였습니다. 스무트 홀리 관세법이죠. 네, 스무트 홀리 법안은 1936년 5월에 통과되었습니다. 차트를 보면 원자재 가격이 폭락했고 신용이 경색되었으며 잘못될 수 있는 모든 것이 잘못되었습니다. 이번에는 그 정도까지 심각하지는 않더라도 그와 비견될 만한 일이 있었습니다. 보복 관세도 없었고 아주 똑같은 경험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많은 경우에 관세가 환급되고 있습니다. 네, 정확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것은 실제로 부양책이 되고 있습니다. 네, 생각해 보면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엄청난 규모의 설비 투자로 경제를 부양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베이비 부머 세대도 있습니다. 저는 여전히 생계를 위해 일하고 있지만 제 친구들 중 상당수는 은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이비 부머 세대는 집단적으로 약 100조 달러의 순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은퇴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의 가처분 소득은 0이 됩니다. 더 이상 월급을 받지 못하고 순자산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는 금리가 오르면 MMF를 가지고 있고 그 금리가 오르기 때문에 오히려 기뻐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은퇴했기 때문에 노동시장에 대해 특별히 염려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금 기업 실적에 나타나고 있는 경제의 복원력이 매우 큽니다. 애널리스트들은 내년 S&P 500의 주당 순이익을 집단적으로 498달러로 예상하고 있지만 그 숫자는 매주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말까지 4.15달러의 약 20.2배를 곱하면 연말까지 8,400에 도달할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보기에 주식시장은 전속력으로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셈이군요. 하지만 당신은 역사를 연구하는 분이십니다. 일부 시각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당신이 주시하고 있는 위험 신호는 무엇인가요? 글쎄요, 우려 목록을 작성해 보면 명확하다고 생각하며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규율 있는 사고를 유지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제 우려 목록을 업데이트합니다. 가장 큰 우려는 여전히 지리학적 정세이고 석유입니다. 하지만 벌어지고 있는 일에도 불구하고 유류가 유동적이며 어떻게든 그 지역을 벗어나고 있고 유가가 치솟지 않았다는 점은 흥미롭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저는 1983년에 채권 파수꾼이라는 표현을 만들었고 당시 저는 채권 파수꾼들이 재정 및 통화당국이라는 보안관들이 법과 질서를 지키지 않으면 자신들이 직접 파수꾼이 되어 감시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썼습니다. 당시에는 그들이 2,500억 달러의 적자를 우려하고 있다고 썼습니다. 지금은 1.5조에서 2조 달러에 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채권 파수꾼들이 실제로 항의하기 시작할 한계선을 시험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들은 2023년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시장입니다. 적절한 수익률 수준에서 매수자들이 들어왔고 경제를 타격하지 않는 수준에서 형성되었습니다. 작은 꿈 시작이 중요해. 희망의 미래를 함께 심어가 매일매일 조금씩 자라나 마음속에 설렘이 끼었나. 욕심은 버려 이번에도 다르진 않을 거야. 결과는 과정의 연속일 뿐 어두운 조정이 와도 두렵지 않아. 미주은 손을 잡고 나아가 보이지 않는 내일의 빛이 되어줄게. 행복한 투자 서로의 꿈을 응원하며 아름다운 내리막길 같이 걸어가. 행복한 투자 미주와 함께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으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